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어릴 적 저는 일기 쓰는 걸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저를 위해 어머니께선 쓰던 일기장에 하루 하나씩 착한 일을 쓰는 칸을 만들어 주셨고, 그 칸을 채우는 날이면 선물을 하나씩 주셨어요. 작은 사탕이나 초콜릿, 어린아이라면 좋아할 만한 것들 말입니다. 나중에는 사탕을 받기 위해서라도 착한 일을 하려 애썼고, 하루가 다 저물지도 않는 때라도 허겁지겁 일기를 써내려가 어머니께 보여드리곤 했어요. 다 큰 어른이 된 요즘 저는 어릴 적 그때로 돌아가 매일 하루 하나씩 작더라도 좋은 일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사탕도 초콜릿도 건네어줄 어머니가 계시지 않지만 반드시 천국에 가서 다시 만나야 하니까요.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 없이 홀로 저를 키우시면서도 힘든 내색 하나 없이 늘 단단하고 다정한 분이셨어요. 아버지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이요. 그런 어머니께 너무나도 죄송스럽고 면목 없는 아들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일을 저질렀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기 전 제겐 잠시나마 행복했던 순간이 있었어요. 평소 운명이라는 것을 믿는 편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운명의 짝이라고 느낄 만한 여자를 만났던 것, 그리고 그 여자와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 사람을 처음 만난 날은 비가 무섭게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회사 앞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나오는데 아무리 찾아도 제가 들고 왔던 우산이 보이질 않더라고요. 누가 가져갔을 리가 없었기에 한참을 그 자리에서 서성거리며 우산을 찾았어요. 누구도 가져갔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그 우산이 좋은 우산도 아닐 뿐더러 튼튼하거나 새 것 같은 티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손때가 잔뜩 묻어 오래된 우산이었기 때문이에요. 한참을 우산꽂이 통 앞에서 서성거리니 사장님께서 보시기에도 우산을 잃어버린 사람 같아 보였겠죠. 그 식당은 회사 바로 앞에 있는 식당이라 점심때면 종종 들러 사장님과도 가까운 친분이 있었어요. 사장님께선 걱정스레 들고 온 우산이 없어졌냐며 일단 이거라도 가지고 가라며 다른 우산 하나를 건네주셨어요. 혹시나 제 우산이 돌아오면 연락 주시겠다고 하시면서요. 우산을 잃어버린 게 너무나도 속상했지만 점심시간까지 끝나가는 마당에 그 앞을 서성거려봤자 우산이 돌아올 리가 없으니 하는 수 없이 사장님께서 주신 우산을 들고 일단 사무실로 돌아갔어요. 다음날 점심시간에도 어김없이 그 식당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감사한 마음도 들었고 혹시나 제 우산 찾으시면 연락 좀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빌렸던 우산이랑 바카스도 한 상자 들고 갔습니다. 사장님께서 절 보자마자 너무나도 반가워하는 표정으로 마침 잘 왔다며 명함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자마자 우산이겠구나, 찾았구나 하는 안도의 마음부터 들었어요. 제 우산을 잘못 들고 갔다며 어떤 분이 급한 대로 명함을 남기고 갔다며 꼭 연락달라고 신신당부를 하셨다는 겁니다. 고작 우산 하나에 집착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우산은 제게 매우 의미가 크고 소중한 우산이었기에 명함에 적힌 번호로 바로 연락을 했어요. 그 우산은 저희 어머니께서 쌈짓돈을 모아 제게 주셨던 선물이었어요. 우산을 선물로 받게 된 이유는 조금 부끄럽지만 철없는 투정 때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학교 시간이 다가올 때쯤 갑자기 비가 내려 당황했던 경험이 한 번씩은 있으실 겁니다. 세차게 내리는 빗방울에 문 밖으로 성큼 발을 내딛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으면 옆에 서 있던 다른 친구들은 전부 엄마가 데리러 와 함께 우산을 쓰고 돌아갈 동안 저희 어머니는 한 번도 절 데리러 온 적이 없으셨어요. 홀로 저를 키우시느라 바쁘시기도 하셨지만 남자아이다 보니 강하게 키우고 싶은 마음도 있으셨다고 하셨어요. 아무래도 아버지 없이 혼자 아들을 키우시다 보니 아버지의 빈자리로 인해 행여나 제가 남성적인 면모에 결핍이 생길까 걱정하셨던 것 같아요.
빚짐이야 씩씩하게 맞고도 아무렇지 않게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이길 바라셨다고 해요. 아버지와의 유대감을 통해 배우는 것들이 있을 텐데 당신께선 그것들을 충족시켜 줄 수 없을까 걱정하셨기에 아버지들 그 특유의 거칠고 무뚝뚝하면서 호탕한 면까지도 직접 몸소 익히셔서 제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그 시절 다른 어머니들보다는 남성적인 면도 있으셨어요. 하지만 어린 나이에 이를 알 턱이 없었고 다른 친구들이 저는 마냥 부러웠어요. 어머니께 서운함도 들었고요. 나중에 갓 성인이 되었을 때에도 철없는 마음에 술에 취해 어머니께 그때 참 섭섭했다며 털어놨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 많이 미안해하시며 당신 이름까지 새겨 우산을 하나 선물해 주셨어요. 그때 어떤 마음으로 그러셨는지 말씀하시며 눈물을 비치셔서 오히려 그 마음을 헤아려 드리지 못한 제가 더 죄송하다 어머니와 부둥켜 안고 울었던 것 같아요. 제가 늘 들고 다니다 이 여자분이 들고 갔던 우산이 바로 그 우산이었습니다. 드디어 그 우산을 다시 찾을 수 있다는 생각에 저는 명함에 적힌 번호로 바로 문자를 남겼어요. 문자를 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제 우산을 가져갔던 그 사람은 여자분이었어요. 여자분께선 너무나도 죄송하다며 자신의 우산과 색깔이 비슷했고 워낙 무신경한 편이라 대충 눈으로 훑어본 뒤 본인 우산인 줄 알고 가져갔다고 했어요. 우산을 다시 접을 때에서야 손잡이에 적힌 이름이 눈에 들어와 잘못 들고 왔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름이 새겨진 우산인 걸 보니 무척 소중한 물건이었던 것 같다며 잃어버리셨을까 노심초사했을 제게 너무 죄송하니 식사라도 한번 대접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우산만 돌려주셔도 괜찮다 극구 사양하는데도 그 여성분께선 무척 단호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식사를 한 번이라도 대접해야 자신의 불편한 마음이 덮어질 것 같다며 강경하게 식사를 권하셨어요. 더 이상 사양하는 것도 그분에 대한 예의가 아닐 것 같은 상황인지라 하는 수 없이 약속을 잡았습니다. 약속한 날 그분은 식당에 먼저 와서 테이블에 앉아 계셨어요. 테이블에 걸려있던 우산으로 눈이 자연스레 쏠리며 테이블 앞으로 걸어가 섰습니다. 제가 가서 인사를 건네며 우산을 가리키자 밝게 웃으시며 제 우산을 건네주시더군요. 우산을 찾은 것이 너무 기뻤던 탓인지 여자분의 미소가 너무나도 반짝였던 탓인지 심장이 뛰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정식으로 인사를 나누고 나니 긴장되기도 하고 어색한 마음에 침묵이 흐르는데 여자분께서 입을 열었어요. 이건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평소에 무신경하긴 해도 남의 물건을 자주 가져오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날 유독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오후에 미팅이 있는데 너무 긴장해서 정신이 다른 데 가 있었어요. 어쨌든 식사 대접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내키지 않으셔 했지만 이기적이게도 제가 이렇게라도 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요. 그러면서 깔끔한 손수건까지 선물로 건네주셨어요. 이건 정말 죄송해서 드리는 제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받아주세요. 비 오는 날 함께 챙겨 다니면 유용해요. 버스나 지하철 타기 전에 우산을 맨손으로 접고 나면 손이 늘 젖는 게 찝찝하더라고요. 옷을 닦기도 좀 그렇길래 들고 다녀봤는데 이제 우산이랑 손수건은 짝꿍이에요. 한번 같이 챙겨 다녀보세요. 엄청 편하실걸요? 하면서요. 생각지도 못했던 여자분의 배려에 저는 놀랐습니다. 잠시나마 어색했던 분위기는 언제 그랬냐는 듯 풀어졌고 식사 시간 내내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하나 걱정했던 일이 무색해지도록 편안하고 즐거운 자리를 가졌어요. 우산 이야기에서 시작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식사를 즐겁게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지하철역으로 함께 걸어가던 중 여자분께선 갑자기 역사 안에 있던 꽃집으로 저를 이끌고 들어가셨어요. 그리곤 저희 어머니께선 어떤 꽃을 좋아하는지 물어보기에 프리지아 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포장되어 있던 샛노란 프리지아 꽃을 한 다발 사서 제게 건네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우산에 이름 새겨준 분이 어머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안심했어요. 아내라고 하면 어쩌나 긴장하고 있었거든요. 아들 비 맞지 말라고 마음 써주시는 멋진 어머니께 이 꽃 전해주세요. 어머니께 잘 보이고 싶은 어떤 아가씨가 준 거라고도 꼭 전해주시고요. 어머니가 혹시 여쭤보시면 무척 예뻤다고 거짓말도 살짝 보태주세요. 그러면서 싱긋 웃던 그분을 보니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웬만한 남자보다도 더 솔직하고 당당한 여자분의 그 태도에 그 순간 저는 조금 웃긴 표현일 수도 있지만 운명의 짝일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저에 대한 호감을 용기 있게 먼저 표현해 준 것도 모자라 자칫 어려울 수도 있는 제 어머니에게까지 존재감을 어필하는 과감한 면모가 지금까지 만나본 여느 여자친구들과는 사뭇 달랐어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던 새로운 매력에 이끌렸던 것 같아요. 처음 어머니가 주셨던 우산을 잃어버렸을 땐 정말 너무나도 속상했는데 그 우산을 다시 찾은 것도 모자라 이런 여자분까지 알게 된다니. 어떻게 보면 우산이 이어준 인연이었기에 마치 어머니가 보내준 사람처럼까지 느껴졌습니다. 저희는 빠른 속도로 가까워졌고 금세 연애를 시작했어요. 당연히 어머니의 우산이 우리 인연의 시작점이었기에 가족 이야기가 종종 나오곤 했는데 이상하게도 이 친구는 유독 가족 이야기를 할 때면 표정이 굳으며 이야기를 피하곤 했습니다. 물론 이야기를 피하면 집요하게 더 이상 캐묻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이 사람에겐 무언가 아픔이 있구나라는 짐작이 들었거든요. 다만 내가 이 사람의 아픔을 담아낼 만한 그릇이 안 되는구나. 그만큼의 믿음을 아직은 주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에 저 자신이 부족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런 순간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미안함이 커졌고 그 사람에게 더욱더 믿음을 주려 노력했어요. 드디어 이런 제 모습에 그 사람도 결심이 섰는지 어느 날 본인의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다고 합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 날은 어느 알코올 중독자들이 그렇듯 정말 더할 나위 없이 다정하고 가정적인 아버지였지만 술을 마신 날은 악마였다고 했어요. 직접적으로 엄마나 본인에게 손을 댄 것도 모자라 집안 가구를 때려부수는 난폭적인 성향과 온갖 가스라이팅을 행사하며 엄마와 자신을 육체적, 정신적 두려움에 떨게 했고 특히나 어머니를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게 만들었다고 해요. 그런 남편에 지쳤는지 어머니도 곧 외도를 일삼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밤마다 전화로 걸려오는 번호들은 늘 다른 이름이었고 그렇게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게 매우 큰 상처였고 세상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다고 했어요. 처음엔 하루 이틀 집에 안 들어오실 뿐이었는데 그 주기가 일주일이 되고 보름이 되고 한 달, 점점 간격이 늘어나더니 결국에는 자신만을 그 집에 남겨두고 잠적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바람 피우던 남자 중 하나인 누군가와 떠난 게 아니겠냐며 부모가 있어도 없다고 믿으면서 살고 있다고 했어요. 차라리 고아로 자랐으면 더 좋았을 터라는 마지막 말에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늘 밝고 당당하고 그늘 하나 없이 정말 햇살 같았던 사람인지라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랐을 거라곤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어쩌면 그런 그늘을 가리기 위해 더욱 밝은 사람처럼 굴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며 안쓰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괜스레 이런 가정사로 저희 어머니에게 본인이 흠잡히거나 걱정 끼치게 하고 싶지 않다고 부모정 못 받고 자란 만큼 정에 고프고 저희 어머니를 친엄마처럼 생각하고 싶다고 했어요. 친딸처럼 지내고 싶은 게 자기 마음이라며 괜한 편견 생기지 않으시게 본인이 차라리 고아라고 말해달라 부탁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가정사 이야기하는 게 매우 힘들고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고요.
심지어 이 사람은 본인의 불우한 가정사 때문에 연애도 사랑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다고 했어요. 제가 첫 남자나 마찬가지라면서요. 저는 이 사람의 말을 듣자마자 기필코 이 사람에게 행복하고 따스한 가정을 만들어주겠다고 어릴 적 받지 못했던 사랑까지 모아서 더 많은 사랑받는 정말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 안에 모성애 같은 부성애가 자극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약속 때문이었는지 그날 이후 저희 사이는 더욱더 돈독해졌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결혼 이야기가 오갔어요. 상상만으로도 이미 너무 행복했고 우리는 잘 살 수 있을 거란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얼마 안 가 이 사람이 조심스레 제게 부탁하더군요. 저희 엄마와 단 둘이 먼저 만나 뵙고 싶다며 만남을 주선해달라는 겁니다. 고아 며느리가 분명 탐탁치 않으실 거예요. 귀하게 키운 아들이 옆에 있으면 어머니께서 이런저런 마음 솔직히 내비치지 못하실 거고요. 마음 따뜻하신 분이라 아들 마음 다칠까 편히 대화하지 못하실 거예요. 분명 여자끼리 통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문제가 될 일이 있다면 제가 어머니와 이야기 나누며 풀어가야 할 문제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어머님 만나 봬도 될까요? 처음에는 첫 만남을 단 둘이 만나고 싶다기에 이해가 잘 되지 않았는데 듣다 보니 납득이 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중간에서 끼어 자신 편을 들어봤자 득될 게 없다. 어머니 입장에선 한평생 바쳐 키운 아들인데 속상하실 수도 있으니 빠지라. 그 편이 저와 어머니 사이에도 좋을 것이라며 조심스럽지만 강단 있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너를 혼자 우리 엄마랑 만나게 하느냐. 불편할 수도 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겠다 설득해봤지만 강경한 여자친구 입장에 결국 저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어머니께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께서도 보통의 여자는 아닌 것 같다 하셨지만 내심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그 자신감 넘치는 태도가 마음에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친구 말이 맞는다면 여자들끼리 통하는 게 있을 테고 제가 없어야 더 대화가 잘 될 수도 있으니 걱정 말라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제 등을 짝 치시며 엄마도 조심할 테니까 걱정 마. 엄마 푼수 안 떨게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혹여라도 무슨 문제가 있으면 당신이 직접 제게 이야기할 테니 날짜를 잡아보자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여자친구와 어머니의 시간을 맞춰보고 날짜와 장소, 시간을 양쪽에 모두 다 전달했어요. 마음 바뀌면 언제든지 말해달라. 나도 가겠다. 신신당부도 했지만 두 여성분은 모두 제게 끼어들지 말라는 입장이었어요. 그렇게 만남이 성사되었고 당일은 무척 조용하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날 이후부터였어요. 아내 될 사람을 따로 만나고 오신 후부터 어머니께선 푸석해진 얼굴로 앓기 시작하신 거였어요. 처음에는 그저 몸이 좀 안 좋은 게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다고 하셔서 저는 그런 줄로만 알고 감기약을 챙겨드렸죠. 그렇게 하루 이틀 뒤 그날도 출근 전에 어머니께 약을 챙겨드리고 나가려는데 배웅 나오시던 어머니께서 갑자기 현관에서 저를 붙잡고 무릎을 꿇으시는 겁니다. 어머니가 제 앞에 무릎을 꿇으신 건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예요. 저도 무척이나 당황했죠. 아들아, 엄마가 부탁 하나만 할게. 엄마가 살면서 한 번이라도 네 뜻을 꺾은 적이 있니? 네가 하고 싶은 걸 말린 적도 없다. 하고 싶다고 하는 건 모든 응원했고 지지했어. 물론 알아. 네가 살 사람 있고 네 인생이라는 거. 그래도 엄마 사는 동안 소원 딱 하나만 빌라고 하면 이번에 쓰고 싶다. 엄마는 이 결혼 반대야. 제발 다른 사람 만나라. 그게 이 엄마 죽기 전 마지막 소원이야. 그 애는 안 될 것 같다. 어머니께 그 말을 들은 순간 목구멍이 무언가 턱하고 막혔습니다.
당장 그 말을 들으니 그 사람에게도 어머니에게도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 말문이 막히더군요. 저는 어머니께 여쭤봤어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 사람이 왜 마음에 안 드냐? 말다툼이라도 있었느냐? 여쭤봐도 대답은 해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이유는 묻지 말아다오. 너보다 30년 더 산 어른으로서 이야기하는 거야. 엄마 직감이 그래. 내게도 분명 좋지 않을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제발 들어주면 안 되겠니? 저는 이런 어머니를 되려 설득하려고 했어요. 그 사람이 지금껏 살아온 이야기를 들으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그 사람 그렇게 자랐어도 티 하나 없이 맑은 사람이다. 정말 날 생각해주는 사람이다. 엄마와 정말 모녀지간처럼 잘 지내고 싶어 한다며 어머니를 설득하고 또 설득했어요.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그 사람의 가정사를 듣고 나서는 더욱더 기가 차다는 듯 고개를 저으시며 더더욱 결혼을 반대하셨고 입장은 너무나도 강경하셨어요. 그 사람이 가정사에 대해선 깊게 이야기를 하지 않은 모양이었어요. 제가 헛다리를 짚은 겁니다. 와중에 어머니와는 반대로 제 여자친구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순수한 얼굴로 이제 어머니도 배웠고 지금부터 부지런히 식장이며 이것저것 알아보아야 한다고 서둘렀어요. 옆에서 청첩장 디자인 어때? 이게 낫나? 요즘은 청첩장에 사진 많이 넣던데. 난 사진 넣은 게 좋은 것 같아. 자기는? 제자의 떠들며 행복해하는 그 사람을 보니 내가 꼭 행복하게 해주겠다던 약속이 계속 생각나 미치겠더군요. 그 약속을 물을 수도 없었고 물으고 싶지도 않았어요. 일단은 어머니 말은 묻어둔 채 저는 이 사람과 함께 청첩장 디자인을 고르고 드레스도 고르며 그저 행복한 결혼 준비에 정신이 없었어요. 그때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집에 들어가면 몸져 누운 어머니가 보였어요. 그런 어머니를 붙잡고 제발 이러지 말고 제 뜻을 좀 따라달라 빌었습니다. 정말 잘 살 자신 있다. 엄마도 묵뚝뚝한 아들 말고 살갑고 따뜻한 딸 하나 더 생긴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느냐. 어머니 남은 생 쭉 모시며 살고 나 하나랑 살 때보다 더 행복한 삶 사시게 해드리겠다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약속을 해도 어머니께서는 여전히 제 결혼을 결사반대하셨어요. 사랑하는 두 사람이 평행선을 달리는 걸 보며 정말 괴로운 나날을 보냈죠. 그런데 어머니께서도 아주 힘드셨는지 며칠 뒤 화병으로 병원에 입원까지 하시게 되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어머니 가슴속 골마있던 상처가 기어코 터져버리고 말았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입원했다는 소식을 이 사람에게 전하자 이 사람은 그날로 어머니께 병문안을 다녀왔고 저 모르게 어머니 병실을 VIP 1인실로 옮겨드렸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게 와선 어머니께서 많이 위독해 보이신다며 살아계실 때 식 올리고 잘 사는 모습까지 보여드려야 가시는 길 마음 편하지 않으시겠냐 하더라고요. 이런 말이 조심스럽고 경솔한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라면서요. 그 말을 들은 저 역시 걱정이 되고 조바심이 났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말하길 본인은 언제든지 다시 복직할 수 있다면서 회사까지 관두고 결혼식을 서둘렀어요. 어머니께서 언제 떠나실지 모르는 마당에 한시가 급하다며 꼭 잘 사는 모습까지 보여드리고 싶다고 하더군요. 어머니를 생각하는 그 사람의 마음에 저는 더 감탄을 하고 고맙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리곤 어머니 한복이 나오자마자 청첩장과 함께 병실로 보내드렸습니다. 그 사람이 식준비를 빠르게 진행한 바람에 저는 결국 어머니를 설득시키지 못한 채 통보식으로 결혼을 하게 되어버렸어요. 지금 생각하면 저도 참 이런 불효자가 또 있을까 싶어요. 한복을 받으셨던 날 어머니를 뵈러 갔는데 어머니께서 이불을 머리 끝까지 쓰시곤 제가 갈 때까지 끝끝내 절 외면하셨어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요. 저는 더 이상 뭐라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고 그저 지금 고집 부리는 것처럼 보이는 제가 얼마나 미우실까 싶어 침묵으로 자리만 지키다 집에 돌아오곤 했습니다.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지만 이것저것 준비하고 알아보며 시간을 보내니 금세 결혼식 날이 다가왔고 결혼식 날 아침 저는 어머니를 찾아가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했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잘 살게요. 결혼할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란 거 살면서 보여줄게요. 얼른 보여줄 테니까 나랑 내 와이프 될 사람 너무 미워하지 말아주시고 얼른 노염 풀어주세요, 엄마. 감사하고 죄송해요. 하지만 그 말에도 어머니는 등을 돌린 채 이불만 쓰시고 꼼짝도 하지 않으셨네요. 식날 아침까지도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무겁고 불편했지만 애써 웃으면서 결혼식장으로 향했고 신부 화장을 마친 그 사람을 보며 그래, 우리는 잘 살 거야. 엄마한테 행동으로 보여드리면 돼 라며 주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양가 혼주석이 모두 다 비어있으니 되려 균형이 맞는다는 생각까지 했었네요. 그렇게 그 사람과 제가 연애 기간 동안 찍었던 사진과 서로에게 썼던 편지들로 만든 영상이 재생되며 식이 시작되었고 가끔씩 비어있는 어머니의 자리로 눈이 갈 때마다 마음이 너무도 무거웠지만 친구들의 진심 어린 축사와 축하까지 들으며 참석해주신 다른 분들에게 보답하고자 애써 웃었습니다. 무사히 식을 맞춰갈 때쯤 스크린에 영상 하나가 재생되었는데 저나 이 사람은 둘 다 서로가 몰래 준비한 영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영상엔 병상에 누워 계신 어머니가 보이더군요. 어머니를 본 순간 우리 둘 다 모두 놀라 멍하니 스크린을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객분들 역시 스크린으로 시선이 쏠렸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였습니다. 영상 속에 어머니 외로 여자가 하나 더 등장을 했는데 그 여자는 바로 지금 제 옆에 드레스를 입은 채 서 있는 제 아내가 될 사람이었어요. 영상 속 제 아내가 될 여자와 지금 제 옆에 있는 동일 인물인 이 여자를 쳐다보니 이 사람은 이상하게 표정이 일그러지더군요. 뭐지? 라는 생각이 들던 찰나 영상 속에서 앙칼진 목소리가 제 뒤통수를 때렸습니다. 어머, 엄마, 오랜만이야? 엄마라니.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머리가 멍해지려는데 그런 틈도 주지 않고 그녀가 이어서 말을 했어요. 나 알잖아. 원하는 건 뭐든 내 뜻대로 해버리는 거. 내가 8살 때 당신 불륜녀로 만들어서 내쫓았잖아. 그러게 왜 짜증나게 자꾸 내 사생활을 감시해. 옷차림 간섭까지. 이래라 저래라 했냐고. 안 그랬으면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지도 모르잖아. 그때 그렇게 당해놓고도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렸어? 이번엔 좀 다를 줄 알았나 봐. 근데 어째 당신 아들은 벌써 내 장난감이야. 아주 내 연기에 깜빡 속아서 나만 보면 불쌍해 죽으려고 한다고. 내가 거짓말로 대충 만들어낸 불우한 가정사 좀 던져주고 또르르 흐르는 눈물 한 방울이면 끔뻑 죽고 날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안 달라 있다고. 저 세상 가라고 하면 그럴 신용이라도 할걸? 봐봐. 제 엄마란 사람이 병상에 누워 결혼을 이렇게나 반대하는데도 나랑 웨딩드레스 고르고 다니잖아. 당신을 끔찍하게 여기고 사랑하는데 내가 당신 인생 망친 것처럼 당신 아들 인생도 천천히 망쳐줄 거야. 영상 속 여자는 제가 알던 그녀가 아니었습니다. 연애를 하는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던 높은 톤의 목소리와 예비 시모 앞에서는 할 수 없는 상상도 못할 건방진 말투와 단어 선택. 어머니의 표정 역시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던 그런 표정이었어요. 저는 어머니께서 그런 표정을 짓는 걸 영상에서 처음 보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분노와 살기로 가득 차 부들부들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떨며 이불만을 부여잡고 계시더군요.
사람이라면 그 모습을 보고도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당장이라도 뒤로 넘어가는 게 이상하지 않으리만치 어머니는 병약한 모습이셨어요. 하지만 영상 속 그 여자는 쉬지 않고 어머니를 향해 계속 입을 놀렸어요. 뭐 반대? 얼마든지 해봐. 그래봤자 아줌마만 힘들어. 딱 봐도 본인 화에 못 이겨 쓰러져선 이제 살 날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덕분에 나만 결혼식 서두를 명분 생기고 좋았지 뭐. 아, 그리고 곧 당신 한복 배송 올 거야. 아마 못 입겠지만. 괜히 더 살아서 못 볼 걸 보고 화병 나지 말고 VIP 병실로 업그레이드 해줬을 때 그냥 조용히 누워있다가 곱게 저 세상으로 가. 깔깔거리며 웃는 모습을 끝으로 영상은 갑작스레 꺼졌습니다. 대체 이게 다 무슨 말인지, 이 여자가 왜 우리 엄마한테 엄마라고 하는지, 이 둘 사이에 대체 무슨 일과 과거가 있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 영상을 같이 본 하객들 역시 믿을 수 없는 행동과 모습을 한 영상 속 그 여자가 바로 저의 신부라는 걸 알고 웅성웅성대며 모여들기 시작했죠. 드레스를 입은 그 사람을 다시 쳐다보니 아까의 천사 같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어이없다는 듯 한쪽 입꼬리만 잔뜩 올려 웃으며 꺼진 스크린을 죽일 듯 노려보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이 여자가 하얀 악마로 보였습니다. 작게 욕을 읊조리는 입모양을 보자마자 저는 이성의 끈을 놓쳤고 참을 수 없이 밀려오는 분노감에 휩싸여 이 여자의 드레스를 거칠게 잡아당겼어요. 풍성한 드레스의 무게에 못 이겨 휘청거리던 여자는 뭐라도 잡으려 손을 허우적댔지만 저는 그대로 그 여자의 몸을 밀쳐 무대 아래로 떨어뜨려 버렸어요. 하객용 의자와 뒤집어진 치마폭에 뒤엉켜 버둥거리는 그 여자를 보고 있자니 제 스스로가 너무나도 바보 같고 토악질이 올라올 것 같았어요. 양복을 입고 깔끔하게 서 있는 꼴이 너무나도 우습게 느껴져 더는 입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양복을 던지며 와주셨던 분들께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리고 어떻게 저런 악마 같은 여자에게 그렇게 속아 이 지경까지 왔을까? 여자를 향한 원망과 분노에 휩싸여 당장이라도 저 여자를 어떻게든 망쳐버리고 싶었어요. 영상 속에서 소리 한번 지르지 못한 채 부들거리기만 하시던 한없이 약한 어머니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라 죄책감으로 정말 미치고 팔짝 뛰고 싶었습니다. 눈물 범벅에 분노로 가득 차 가쁜 숨만 몰아쉬며 바닥에 고개를 쳐박고 있는데 한 어르신이 무대 위로 올라와 저를 일으켜 세우시는 겁니다. 이보시게, 어머니가 위급하셔. 지금 울고 있을 시간이 없네. 일단 병원부터 가세. 자네 어머니 배워야 하지 않겠나. 지금이라도 가야지. 이러다가 어머니 마지막 인사도 못하고 늦겠네. 지금 한시가 급해. 어머니가 위급하시다는 말에 그 어르신이 누군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식장을 뛰쳐나와 어르신과 택시를 탔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못난 제 사과는 듣지도 못하시고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이야기도 안 들려주신 채 이미 세상을 떠나신 뒤였어요.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차가워진 어머니 옆에 무릎 꿇고 앉아 소리도 나오지 않아 꺽꺽대며 한참을 울다 진정해갈 때쯤 어르신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어르신 입에서 나온 내용은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르신은 이 모든 사건의 전말을 전부 다 빠짐없이 알고 계시더군요. 그리고 그제서야 왜 어머니가 무릎까지 꿇어가며 빌고 인생을 걸어가며 결사반대를 했는지 알게 되었어요. 어르신은 자신을 저희 어머니의 전남편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서 세상 천사 같던 그 여자는 저희 어머니가 낳은 친딸이 맞다고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본인의 딸이기도 하다고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진짜 구역질을 했어요. 아니, 제가 남매와 결혼을 할 뻔했다는 거잖아요. 저는 기겁을 하며
그럼 저 여자가 나랑 남매 사이냐고 물으니 다행인 건지 저는 어머니의 친자식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순식간에 출생의 비밀과 충격적인 사실을 접하니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질 않더군요. 하지만 더 중요한 이야기는 그 뒤에 나왔어요. 그 여자는 어릴 적부터 소시오패스 같은 면모를 종종 드러내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가족들을 조종하고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였기에 가족들은 그저 철없는 아이가 하는 행동으로 여겼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만은 자신의 딸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계셨던 것 같으셨대요. 초등학교에 들어간 이후 어머니께선 밖에서 딸아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진 않을까 걱정하셨고 종종 딸 모르게 가방 검사나 핸드폰 검사를 했다고 했어요. 그러다 질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는 걸 알게 되었다고 했죠. 여느 다른 부모들처럼 이를 훈계하고 혼도 내보았고요. 하지만 그 여자는 오히려 그런 어머니에게 앙심을 품었고 어르신에게 엄마가 바람을 폈다고 거짓말하기 위해 어머니 핸드폰에 어머니도 모르는 가상의 불륜남들을 만들어두고 문자를 주고받은 척 여러 번 통화를 한 척 기록을 꾸몄답니다. 그리고 어르신에게 그대로 핸드폰을 보여주며 어머니를 순식간에 바람 피우는 여자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그 당시 어르신은 8살짜리 여자애가 그렇게 치밀하게 꾸며내기까지 하면서 거짓말을 했을 거라곤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하셨어요. 결국 배신감에 눈이 멀었던 어르신은 저희 어머니를 내쫓았다고 합니다. 복수심으로 본인 친엄마를 내쫓을 계획을 했던 그 여자는 계획한 대로 엄마라는 목표가 사라지자 심심풀이로 아버지와 친오빠 사이를 이간질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동생이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오빠가 오히려 어르신에게 여동생이 이상한 것 같다며 이를 사실대로 이야기했고 뒤늦게 당신 딸이 문제였다는 걸 알게 된 어르신은 저희 어머니를 찾아가야겠다 싶으셨답니다. 힘들게 어머니를 찾아내어 어머니 집으로 가보니 어머니께서는 자기 딸과 비슷한 나이대에 남자아이를 하나 키우고 계셨다고 해요. 네,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어릴 적 기억이 매우 흐릿한 편이기도 했고 어머니께서는 종종 제가 아기일 적 찍어둔 앨범들이 집에 불이 나면서 전부 타버려 너무 속상하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셔서 저는 당연히 제가 친아들이 아닐 거라는 생각은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사실은 6, 7살쯤 된 저를 데려다 키우셨는데 제가 시장 한복판에서 버려져 있었다고 하더군요. 당신을 버렸던 딸과 비슷한 또래의 제가 하늘에서 딸 대신에 내려온 것 같다고 하셨대요. 어르신이 저희 어머니를 찾아와 다시 합치자고 말씀하셨지만 그때 제 나이가 이미 중학생이었고 한창 예민하고 감수성이 풍부한 나이에 큰 혼란을 주고 싶지 않다며 어르신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본인 딸의 얼굴을 볼 자신도 없었다고 하셨대요. 어르신께서는 본인 자식들에게 어머니가 저를 키우고 있어서 우리와 함께 합칠 수 없다고 다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 여자는 어렸을 때부터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었던 거죠. 너무 충격적이었고 어머니한테도 너무 죄송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본 남편과 다시 함께 살면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도 있으셨는데 저 때문에 그런 삶을 포기하시고 홀로 저를 키우느라 고생하셨던 겁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저는 비 오는 날 한 번도 데리러 오지 않았다며 섭섭함을 토로했는데 그런 제가 너무나도 한심했고 제 앞에 무릎을 꿇으며 결혼을 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한 어머니를 무참히도 짓밟았던 내가 너무나도 쓰레기 같았습니다. 그래도 저희 어머니께선 비 오던 그때로 돌아가서 우리 아들도 우산을 씌워주고 같이 집으로 오고 싶다 라며 저를 달래주셨고 우리 아들 1살, 2살 아주 어릴 때로 돌아가면 내가 더 많이 사랑해주고 싶어.
그 시절이 얼마나 빨리 흘러가든지 지나고 보니 너무 아쉽더라. 하시던 말씀이 떠오르며 설움이 북받쳤어요. 귓가에 아직도 어머니 목소리가 선명한데 이제는 들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드니 그때의 감정은 말로 표현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제게 어머니께서는 자네가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거나 숨긴 것이 아니야. 아마 살면서 단 한순간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말하는 것도 잊어버렸을 걸세. 혼자서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다 알면서도 자네를 위해 계속해서 그 길을 선택한 게 바로 그 증거일세. 하시며 아이처럼 엉엉 우는 제 등을 쓸어내려 주셨어요. 어머니께선 그 여자의 존재를 밝히려면 제가 친아들이 아니란 사실까지 밝히셔야 했으니 차마 이유도 말씀하지 못하고 끙끙 앓고만 계셨다고 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동안 결혼식 날짜까지 잡혀버리자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던 어머니께서는 당신 전 남편이었던 어르신에게 연락을 하셨고 그 여자가 자기 병실로 찾아올지도 모르니 몰래 영상을 찍어 꼭 아들에게 보여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그 악마 같은 여자는 자기가 버린 부모가 자기에게 반격을 준비하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르고 병실로 찾아와 그런 악독한 모습을 드러내었고 그 모습이 그대로 카메라에 찍힌 것이었죠. 결혼식장에서 그런 소동이 있고 병원으로 달려오던 택시 안에서 저는 제 가장 친한 친구에게 부탁했습니다. 사기 결혼으로 그 여자를 고소할 것이니 경찰에 대신 신고 좀 하고 경찰이 올 때까지 붙잡아 놔달라고요. 어르신의 연주를 동원해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저는 다행히 비용 부담 하나 없이 훌륭한 변호사분을 소개받았어요. 그 여자를 고소하기 위해 변호사님과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알고 보니 그 여자는 이번이 초혼도 아니었습니다. 저한테는 제가 첫 남자라고 했었는데 말이죠. 하나부터 열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게 다 거짓인 여자였어요. 그렇게 비슷한 수법으로 다른 남자와 결혼을 진행했지만 얼마 안가 사기 혐의로 파혼당한 이력이 있더군요. 돈을 보고 접근해 가정사를 비롯해 자신의 모든 걸 거짓말하고 사기 결혼을 하려다 시도에 그쳤던 전적이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자잘자잘한 사기로 인해 전가와 작은 회사를 다니며 회사 공금까지 횡령했던 일 등등 겉모습만 멀쩡한 잡범이었습니다. 변호사 말로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자 자기가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게 된 걸 전부 다 부모 탓으로 돌리고 싶었던 걸로 보인다더군요. 어머니에게 복수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알면서 제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던 것에 대한 증거, 저희 어머니에게 막말하고 협박했던 것, 그 여자로 인해 피해를 받지만 차마 고소까지 진행하진 못했던 피해자분들에게까지 전부 연락해 이 악마가 저질렀던 모든 짓을 묻고 고소를 하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단지 어머니의 피부치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머니의 인생에 먹칠을 했던 지난 시간들을 다시 바로잡기 위해 말입니다. 모든 일이 다 정리되면 그때 다시 어머니를 찾아갈 생각이에요. 사실상 제가 친아들은 아니었지만 저는 제가 친자식이 아니란 걸 안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 어머니가 친엄마가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으니까요. 천국에서 어머니를 만나게 된다면 한 번 더 어머니 아들로 지내고 싶어요. 그때는 엄마가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다 새겨듣고 믿어 의심치 않게 다 들을 거예요. 어머니를 떠나보낸 뒤 하는 늦은 후회이지만요. 저는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그 악마 같은 여자와 끝까지 싸워 차가운 철창에 가둘 겁니다. 변호사님 말로는 너무 많은 증거들이 차고 넘쳐서 법적으로 벌을 받을 거라고 하시네요. 이제 지금부터는 긴 싸움이 될 것 같은데 소송은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그보다 더 오래 걸릴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하네요. 이 싸움이 끝나면
승소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미련하고 부족했던 저는 어머니를 잃고 나서야 깨닫게 되었지만 제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은 꼭 소중한 나의 가족과 좋은 추억 많이 쌓으시면서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로 늘 행복한 가정 생활을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란 건 절대 손으로 잡을 수도 영원하지도 않기 때문에요. 저의 기막힌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평안하고 복된 하루 되세요.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